해방과 건국 이후 50년대, 80년대, 5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반공시대에도 이상보다 현실을 더 중시하는 우파 지식인들은 제가 보기에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90년대 이후 이른바 민주화 이후 한국 지식인 사회는 노골적으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추구해왔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것이 주체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학생들이 주체사상에 빠지는 것은 그들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추구한 이상 당연한 기결입니다. 당연한 기결. 그리고 그거는 이미 60년대, 70년대부터 한국에 스스로 좌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좌파 지식인들이 민주화를 내걸면서 그 추구를 해왔습니다. 80년대 대학가 운동권을 장악한 주체사상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에다 수령론을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좌파 정권을 거치고도 우파 국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았고 이명박, 박근혜 두 우파 정권이 들어섰다는 것 또한 저는 제가 보기엔 기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문재인의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고 40 총선에서 국힘당이 대패한 것은 모두 저는 기적이 끝나고 그냥 정상화된 결과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봐야 저는 사실 제가 좀 마음이 편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조선시대를 생각하고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매우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파인 줄 알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우왕좌왕하고 우파가 소생할 길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로 끝나고 있는 것일까? 솔직히 말해 저는 기적이 계속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물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만 저는 교회 다니는 제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럼 제 친구도 그렇다, 기도밖에 할 것이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의 행위가 역사를 만들지만 인간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지만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 현대사가 기적의 역사임을 잘 알고 있기에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헷갈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당장 망할 것 같기도 하고 망하지 않고 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6월 말 7월 초에 유럽에 학회가 있어서 유럽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국의 인기가 프랑스인데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길 가는 사람이 저보고 한국 사람인 줄 말을 걸 정도로 한국 사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홍대 앞에 또 저기 강남에 이런 데 가보십시오. 활기에 넘칩니다. 전 세계 서울만큼 거기 홍대 앞 강남 이런 데만큼 활기 있는 도시 저는 찾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도저히 안 망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망하건 흥하건 우파 지식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식인들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우파적 사유의 길을 암중모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늙은 둔재에게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저는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제껴놓고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것저것 새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파 국가만이 지속적으로 풍요와 발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파 국가는 반드시 빈곤과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 복지국가, 이것도 사실은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90년대, 80년대, 90년대부터 저는 유럽 복지국가 오래 못 간다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암중 모색 중인 우파적 사유의 길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우파적 사유는 이상주의에 근거하는 반면에 좌파적 사유는 이상주의에 근거하는 반면에 우파적 사유는 현실주의, 리얼리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욕망하는 인간의 현실, 거기에 우파는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좌파의 이상주의는 공동체적 도덕과 아주 밀접합니다. 좌파는 이상주의, 도덕주의, 공동체주의 이것이 철학적 출발점입니다. 막시즘이 그렇습니다. 막시즘뿐만 아니라 모든 좌파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반면에 우파의 현실주의는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경쟁 이것을 옹호를 합니다. 이거를 옹호하기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것을 옹호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걸 처음 시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입니다. 데이비드 휴움, 그리고 데이비드 휴움의 아주 친구였던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이걸 정당화하는 데 성공했는가? 보이지 않는 손. 과연 그걸 제대로 설명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그 은유 자체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좌파적 사유 대 우파적 사유의 대립. 이건 뭔가 하면 이상주의 대 현실주의의 대립입니다. 또 공동체주의 대 개인주의의 대립입니다. 도덕주의 대 자유주의의 대립입니다. 어느 쪽이 더 보통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보나 안 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족과 이웃의 공동체 안에서 도덕교육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동서양의 거의 모든 고전적 가르침은 현실보다 이상을 중시하고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앞세우고 자유보다는 지멋대로 하는 것보다는 도덕적 질서 이걸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고전이 다 좌파적입니다. 다. 공자, 맹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좌파적입니다. 그래서 동서고흥을 막론하고 우파적 사유보다는 좌파적 사유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미국의 명문대학들 좌파가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좌파가. 유럽의 명문대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좌파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색인 사회에서는 늘 좌파가 득세를 합니다. 어쩌면 문제는 더 근원적인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언어, 인간의 지식, 인간이 쓴 책, 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다 좌파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나누었다. 둘로 나누었다. 그러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언어가 이분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나눕니다. 남자와 여자, 낮과 밤을 나누듯이 선과 악을 나눕니다. 그러면 자연히 악보다는 선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 자체가 어쩌면 좌파적일지도 모른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 다 좌파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예외적인 분들입니다. 이거에 대한 약은 뭔가? 지식인들을 존중하지 말 것. 지식인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일수록 먼저 근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뭔가 영국, 미국입니다. 유럽 대륙보다도 영국, 미국이 실용적이고 실리적입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이 프랑스, 독일보다 먼저 발전했습니다. 공부 잘하고 말 잘하는 이상주의적 지식인보다는 현실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존중하는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풍토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이 여기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이 민족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보다도 독일보다도 훨씬 앞서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80년대 운동권이 완전히 막 폭풍 성장을 합니다. 불과 한 30년 사이에 결국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말아먹을 정도로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이 배경에 뭐가 있느냐?
공부 잘해가지고 명문대학만 가면은 받들어주는 우리 사회 풍토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반성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놈보다 돈 잘 버는 놈을 존중하는 사회. 이게 저는 이 한국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자유주의, 개인주의는 사실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자유주의 우파의 기초가 되는 자유주의, 개인주의, 이거는 철학적으로도 정당화가 사실 안 됩니다. 현실 속 어디에도 자유나 개인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이 우주 모든 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개인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개인주의는 철학적으로 사실 정당화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자유와 개인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자유는 타인의 구속을 벗어나서 자유롭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속에 그 이기적인 것입니다. 남한테 헌신하지 않고 벗어나가지고 지 혼자 잘난 체 하겠다 하는 이런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욕망 속에 개인과 자유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은 타인과의 공동체적 관계에서 벗어나가지고 홀로 서고자 하는, 지 혼자 잘난 체 하고자 하는 그 욕망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이야기죠. 자유와 개인은 인간의 욕망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허구적인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탈공동체적이고 탈도덕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적 도덕을 선으로 보는 전통적 시각에 따르면 여기는 악입니다.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 개인이고자 하는 욕망은 모두 인간의 이기심에 불과합니다. 근대성의 철학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스스로 사유하는 자, 데카르트가 꼬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할 때 그 꼬기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유한다 라고 할 때 그 꼬기토, 이게 도덕적으로 보면 이기심에 불과합니다. 내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내보다 훌륭한 사람들, 내 부모, 내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지 왜 네 맛대로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꼬기토는 부도덕한 것입니다. 자유와 개인은 불가분합니다. 자유는 늘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하고 자유, 이거는 표리 관계에 있습니다. 개인을 떠나서 자유라고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과 자유는 저는 상호 교환해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의 자유, 이런 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집단은 자유와 반대라고 할 수 있는 질서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의 자유는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질서를 떠나서 성립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질서, 즉 근대적인 의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같이 갑니다. 법을 떠나서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집단의 질서가 개인의 자유보다 상위에 있으면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개인의 자유와 이 집단의 질서, 법하고는 아주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떠나서 자유를 이해한다. 이 법적 질서를 떠나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추상적 자유입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 데이비드 휴움이라든가 제가 좋아하는 하예크 같은 사람들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그런 추상적 자유를. 그러나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 개인이고자 하는 욕망이 근대 사회를 열고 근대 문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아주 그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근대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경쟁은 상공업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시장과 새로운 법 질서를 발전시켰습니다. 전 근대 사회에서 악으로 여겨졌던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기초는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남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기적 개인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는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기중심적
개인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개인이라고 해서 타인들과의 협력을 배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개인들은 타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출현하는 그 순간 기존의 공동체는 깨집니다. 한 인간이 잘나가지고 나는 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서 가족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가족 질서는 일시적으로 깨집니다. 그러나 그 개인을 통해서 가족 질서는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새로운 공동체적 질서, 개인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를 둔 국가와 같은, 근대 국가와 같은 새로운 공동체적 질서를 그 개인이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구상의 핵심은 이런 것들입니다. 가족과 같은 전통적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개인보다 근본적으로 먼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훨씬 뒤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항상 공동체가 먼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깨어지면서 아주 개인이 출현을 합니다. 이 개인들이 모여서 시빌 소사이어티, 시장, 시민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민사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이 사실 제가 우파적 사유의 길을 모색할 때 가장 중심적인 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이기적 욕망은 그 이기적 욕망은 풍요로운 문명을 선사하는 동시에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정말 풍요로운 인류 역사상 처음 보는 전대미문의 풍요로운 문명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게 근대 시민사회, 시장사회가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온 것 같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어떤 사회보다, 과거에 그 어떤 사회보다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등이 없다면 그건 시장이 아닙니다. 반드시 빈부격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민사회가 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다 평등해진다면 시민사회는 그 순간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불평등 같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대 이후 동서양의 모든 좌파적 사회는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인간의 욕망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 욕망을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주의와 공동체주의와 도덕주의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이것이 바로 막시즘의 본질입니다. 막시즘의 본질은 이거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롭고자 하고 개인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근대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동서고금 어디에나 존재해 왔습니다. 인간이 처음 생겨날 때부터 인간에게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충실한 동시에 그걸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욕망을 뿌리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욕망을 뿌리 뽑기 위해서 좌파적 사회는 전체주의적 폭력을 동원하고 다시 그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개인 숭배를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20세기의 그 스탈린주의, 모택동주의, 김일성주의는 그런 종교화된 개인 숭배의 바탕을 둔 종교화된 좌파적 사회의 아주 신뢰들입니다. 80년대 이후 한국 대학가에서 폭풍 성장한 운동권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에서 더 나아가 종교적 개인 숭배에 아주 심취를 했습니다. 이걸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우파 신문이 수십 년 동안 이 운동권의 현실을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KBS에서 단 한 번도 이 실상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8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대 넘어서까지, 오늘날까지도 그 실상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동국국과 소련의 몰락, 북한의 참상을 보고도 개인 숭배를 계속해온 저들의 한심한 작태에 대해서는 통렬한 반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반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파 국가였지만 우파 국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도시 상공업자 중심의 부르주아층을 의미합니다. 이게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는 50년대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카리스마에 의해 유지가 되었고 60년대 이후 80년대까지 30년 동안 군부의 힘에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건 군부건 다 자유시장 경제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박정희고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저는 전두환 대통령만한 자유주의자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 자유시장 경제를 대한 확실하게 제도화시키고 뿌리를 내렸던 사람은 누구냐?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국 현대사회에서 의미는 아주 중차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마어마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하는 비극적 영웅을 주제로 하는 필로소피컬 바이오그래피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좌파 세력의 바로 속에서도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착실하게 정착되어 왔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풍요와 질서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류는 그 성과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설명해주는 우파적 사유 논리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좌파적 사유 논리에 밀려가지고 헬조선이니 어쩌니 하면서 아직도 자학을 일삼고 있는 젊은이들이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그들의 좌파적 사유 논리에 따른다면 대한민국은 당연히 망해야 됩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이들의 자학을 막으려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우파적 사유의 길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거 가장 그 길의 출발점에, 철학적 출발점에 뭐가 있느냐? 저는 인간의 이기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찾는 우파적 사유의 길의 출발점에 저는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공자도 맹자도 부정했던 그 이기심을 어떻게 하면 다시 옹호하느냐. 이것이 저의 과제입니다.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철학 그리고 동서양의 가장 심오한 철학적 사유에 저는 의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저는 아직도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